미국에서 한미일 세 나라의 안보 수장들이 모여서 북한 핵 문제와 중국 문제 대응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오늘 북핵 문제 등 양국의 현안을 논의할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열립니다.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이 3년 전 지방선거보다 높은 9.14%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은 내곡동 개발에 오세훈 후보가 관여한 문서가 발견됐다며 사퇴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의 서막을 알리는 선거가 될 것이라며 투표를 호소했습니다. 오늘 새벽 광주광역시 수안동에 있는 한 LPG 충전소에서 큰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인근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진화 작업을 펴고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백신 접종 전은 격리나 검사 없이 여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에서는 1, 2차 접종 때 백신을 다르게 맞는 교차 접종을 처음으로 권고했습니다. 오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에는 30에서 80mm, 제주 산지에는 최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토요일 KBS 뉴스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미국에서는 한국과 미국, 일본의 안보실장들이 바이든 정부 들어서 첫 안보수장 3자 회의를 열고 북핵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회담이 열리고 있는 미국 메릴랜드 애나폴리스로 갑니다. 김양순 특파원, 지금 회의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 이렇게 한미일 세 나라 안보수장들이 이곳 메릴랜드 애나폴리스 해군사관학교 안에서 회담을 진행 중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2일 오전에 미일 회의를 시작으로 한미, 한일, 그리고 한미일 순으로 양자와 삼자를 오가며 안보회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대북정책 재검토안을 토대로 한 한미일 세 나라의 의견 조율이 핵심입니다. 바이든 미행정부는 특히 출범 직후부터 북한 그리고 북핵 문제를 두고 정부와 전 부처가 협의해서 포괄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혀왔는데요. 이번 한미일 회담에서는 대북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과연 비핵화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한 것인지 등을 폭넓게 논의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또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따른 주변국들의 안보 우려에 대한 문제, 또 코로나19로 인한 북한 현지의 상황, 중국과 북한 간의 외교 관계 등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측 고위 당국자는 이번 회담에서 반도체 문제 역시 의제에 포함된다고 밝혔는데요. 백악관이 오는 12일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업계와의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진 것인 만큼 최근 반도체 칩 품귀 상황을 두고 미국이 대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 측의 역할을 요청할 수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또 이곳에서는 현재 한미일 3자뿐 아니라 한미, 한일 간 양자회담도 번갈아가며 열리고 있는데요. 대북 정책뿐 아니라 일본 군 위안부, 또 강제 징용 같은 문제로 한일 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만큼 한국과 일본이 이를 둘러싸고 어떤 논의를 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메릴랜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미국에서는 지금 한미일 안보실장이 북핵과 중국 문제 대응 등을 위한 정책 조율에 들어갔고요. 지구 반대편 중국에서는 오늘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열립니다. 한중 양국의 현안들은 물론이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비롯해서 다양한 의제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베이징 조성원 특파원입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오늘 낮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지 중국에서 왕이 외교부 장과 만납니다. 회담 지역은 푸젠성 샤먼, 타이완의 진먼다오와 불과 4km 떨어진 곳입니다. 정 장관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강조한 뒤 폭넓은 의제를 다루겠다고 말했습니다. 양국 관계 제일 중요하고, 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그것도 중요하고, 또 주변 정세, 또 글로벌 차원에서의 협력 방안,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북핵 문제는 물론 북한과의 대화 촉진 방안도 함께 협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한중 수교 30주년과 올해와 내년 한중 문화교류의 해에 따른 협력 확대 방안도 다룰 전망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진핑 주석의 방한, 한한령 해제와 관련해 진전을 거둘지 주목됩니다. 경제 협력과 미세먼지 저감, 코로나19 대응 등도 예상 가능한 의제입니다.
中方愿同韩方共同努力，通过此访落实好两国元首的重要共识，增进战略沟通，深化务实合作，推动中韩战略合作伙伴关系不断的向前发展。 중국 왕이 부장은 이번 한중 회담 직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아세안 4나라와 같은 푸젠성의 난핑에서 회담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최근 열흘 남짓 동안 중동 순방을 포함해 한국 등 11개 나라 외교장관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호 세력을 넓히고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중국의 광폭 외교로 해석됩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진행되는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의 열기가 생각보다 뜨겁습니다. 보통 보궐선거는 투표율이 낮은 편이지만은 첫날 사전투표율이 2018년도의 지방선거 때보다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야가 모두 사전투표율이 높아야 유리하다고 동상이몽 중인데요. 이렇게 높은 사전투표율은 과연 어느 정당에게 유리할까요? 신지혜 기자입니다. 사전투표 첫날인 어제 투표율은 9.14%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9.65%, 부산이 8.63%입니다. 지난해 총선보다는 낮지만 2018년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을 앞질렀습니다. 역대 보궐선거는 투표율이 낮은 편이었는데 이번 선거는 이례적입니다. 지난달 31일 실시된 방송 3사 여론조사를 보면 서울에선 진보층의 사전투표 의향이 47%로 비교적 높았습니다. 반면 중도와 보수는 선거 당일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과반이었습니다. 부산에서는 모든 지지층에서 당일 투표 의향이 더 높았는데 특히 보수층이 사전투표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어느 후보에게 유리할까요? 답은 개표 전까진 알 수 없답니다. 2030 세대가 적극적으로 사전투표에 참여해왔기에 높은 투표율은 민주당의 호재라고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2018년 지방선거 이후부터는 50대 이상 유권자의 투표율이 30대 이하를 앞질렀습니다. 최근 2030 세대에서 정권 심판 정서가 부각되는 것 역시 변수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주 지지층인 40, 50대를, 국민의힘은 노년층과 청년층의 결집을 노리고 사전투표 독려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어제 투표했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오늘 사전투표에 참여합니다. 사전투표는 오늘 오후 6시에 마감됩니다. 현 추세대로라면 이번 선거 사전투표율은 2018년 지방선거 사전투표율과 유사한 수준인 20% 초반대를 기록할 거로 추정됩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서울 내곡동 땅 측량에 입회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추가 증언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오 후보가 내곡지구 개발에 관여한 문서가 추가로 발견됐다며 후보 사퇴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내곡동 땅 측량 당일 오세훈 후보가 일행과 근처에서 점심을 먹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당시 식당 주인과 아들의 기억입니다. 선글라스를 껴셨을 거예요. 그 저희 가게에 소나무가 있거든요. 그 밑에서 좀 한참 서 계시다가 아마 들어가신 걸로 신발을 로퍼. 헤라가 뭐 아마 비슷한. 민주당은 오 후보가 내곡지구 개발에 관여한 증거라며 서울시 내부 문서를 추가 공개했습니다. 2009년 4월 24일 당시 오세훈 시장이 전자결제한 거로 돼 있습니다. 12개 후보지를 보금자리 주택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는데 당시 추진 중이던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임대주택 사업이 내곡지구라고 주장합니다. 그동안 보고받지 못했다는 오세훈 후보와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김효수 국장의 해명은 명백한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은 오 후보가 거짓말과 말바꾸기로 유권자들을 속이고 있다며 후보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후보직을 사퇴할 정도의 대단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교묘한 말장난만 하는 후보가 서울시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박영선 후보는 오늘은 청년층 표심 잡기에 집중했습니다. 19세부터 24세 이하 청년에게 매월 5기가를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바우처를 지급하겠습니다.
박 후보는 또 서울 청년 패스를 도입해 교통비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KBS 뉴스 송명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7일이 정권교체의 서막을 알리는 선거가 될 것이라면서 정보 여당을 투표로 심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사전투표를 하루 미룬 채 지지세가 약한 서부권 유세에 집중했습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거듭 정권 심판론으로 맞섰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선거가 정권 교체의 서막을 알리는 선거라면서 정권 심판을 위해 투표에 나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생계활동 등으로 평일 본투표가 어렵다면 사전투표를 해달라면서 최근 지지세가 높아진 젊은 층을 겨냥했습니다. 꼭 투표하셔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폭주를 막아주십시오. 현명한 우리 국민은 스스로 이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민주당이 연일 부동산 정책 사과에 나선 데 대해선 면피성 사과라며 선거가 지나면 본색을 드러낼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전투표를 오늘로 미룬 오세훈 후보는 취약 지역인 서부권 표심 잡기에 주력했습니다. 180석 거대 여당이 임대차 3법을 밀어붙여 전 월세값이 폭등했다며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로 삶의 질을 바꿔놓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무슨 억하심정이 있다고 본인 집 낡은 집 허물고 새로 짓겠다는데 못 짓게 합니까? 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청년 교통비 할인 공약에 대해서는 속보이는 행위라고 비난했고 재임 시절 추진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처럼 서울을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세계인이 와보고 싶고 방문하고 싶고 그리고 와서 살고 싶은 그러한 대한민국 서울. 내곡동 땅 의혹과 관련해 측량 당시 오 후보가 현장에 있었다는 추가 증언들이 나온 데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만 답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4.7 보궐선거, 거대 양당의 두 후보가 주목을 많이 받고 있지만 서울에서는 새로운 정치를 한번 해보겠다며 나온 10명의 후보들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대표 공약을 딱 한 가지 골라달라고 했는데요. 아직 누굴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분들 살펴보시면 어떨까요? 이중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폐업한 상점가를 찾은 민생당 이수봉 후보는 대표 공약으로 소상공인 지원책을 내세웠습니다. 자영업자가 잘 살아야 서울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월 150만 원씩 코로나 중식 때까지 지원하는 것.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도 코로나로 힘든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제시했고 쓰고 남은 세금들을 재난 기본소득으로 30만 원씩 나누는 공약들 제안드리고 있고요.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의 대표 공약도 현금 지원입니다. 예산 70% 줄여서 결혼수당, 출산수당, 연애수당, 결혼 안 한 사람은 매월 20만 원씩을 줍니다. 진보당 송명숙 후보는 주거안정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무주택자들에게 이 양도 증여 매매가 불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집사용권 정책을. 자전거 유세에 나선 미래당 오태양 후보, 성소수자를 위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소수자청을 신설하겠습니다.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들의 이 복지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여성 안전을 가장 중요한 화두로 꼽는 후보는 여성의당 김진아 후보입니다. SOS 통합 콜센터를 운영할 생각입니다. 여성 대상 모든 폭력을 그것을 통해서 신고를 하고 전 지구가 직면한 기후 위기에 공약 초점을 맞춘 무소속 신지혜 후보도 있습니다. 마주하지 않았었던 문제들을 겪고 있습니다. 탄소 한계선을 만들어서 전 정책의 기준선을 만들고. 신자유민주연합 배영규 후보와 무소속 정동희 후보는 세금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1년 안에 임대사업 특혜를 정상화시키면 13% 세금 감면 등의 경제 처방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무소속 이도엽 후보도 출마했습니다. 이들 모두 거대 정당 중심의 기득권 정치가 아닌 새 가치를 대변할 정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주말마다 비 소식이 있어서 아쉬운 분들도 계시죠.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유입되면서 지금 제주도와 전남 일부 지역, 인천 등 지역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는 점차 전국으로 확대될 텐데요. 수증기를 머금은 남풍이 불어들면서 제주도에는 낮까지 비가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오전에 서쪽 지역부터 점차 그치기 시작해서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제주도와 전남 일부 지역은 밤까지도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지에는 100mm 이상, 중부와 경북 북부 지역에는 최고 80mm, 남부지방에도 최고 60mm 정도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기온이 낮은 지역에는 눈으로 바뀌어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 내륙 지역은 대기가 무척 건조하기 때문에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크게 높습니다. 서울이 17.4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 17도로 아침보다 기온이 조금 낮겠습니다. 대구와 전주는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과 남해상, 제주해상에서 최고 3에서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대체로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새벽 광주광역시의 한 LPG 충전소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주변 공장의 유리창이 깨질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손준수 기자입니다. LPG 충전소의 저장 탱크에서 불길이 활활 타오릅니다. 소방관들이 거리를 두고 물을 뿌려보지만 불은 쉽사리 잡히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 1시 25분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안동의 한 LPG 충전소에서 폭발과 동시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폭발 충격으로 인근 공장 유리창이 깨지고 폭발음은 주변 아파트에까지 들릴 만큼 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반 폭발음은 아니고 이제 군대에서 대포 소리 나는 저희 건물도 흔들리고 옆에 전원주택 사신 분 건물도 흔들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력이 모두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곧바로 발령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또 인근 장례식장 이용객 등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습니다. 추가 폭발 우려로 거리를 두고 불을 끌 수밖에 없어 진화 작업이 쉽지 않았던 상황. 불이 날 당시 LPG 충전소 관계자들이 모두 퇴근한 상태여서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연소가 되기 전에 농도 범위 안에 들어가야지만이 폭발을 하는 그런 유험물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연소 중이기 때문에 폭발의 위험성은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LPG 충전소 관계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은 마스크 착용 같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한 여행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행 전 코로나19 검사나 여행 후 격리를 할 필요도 없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현재 코로나19 환자가 줄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듯 여행을 하라는 권고는 아니라고 조심스럽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워싱턴 금철영 특파원입니다. 그동안 여행하지 말라고 권고해왔던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백신을 다 맞은 사람은 여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CDC는 최신 여행 지침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을 지키는 한 여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접종 완료자라도 낮은 수준의 위험은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란 백신 마지막 접종분을 맞은 지 2주일이 지난 사람을 의미합니다. 해외여행의 경우 여행을 가고자 하는 해당 국가에서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요구하지 않는 한 출국 전 코로나19 검사나 귀국 후 격리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미국으로 돌아올 때 국제선 탑승 전 코로나19 검사로 음성 결과를 확인해야 하고 귀국 뒤 3일에서 5일 사이에 다시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CDC는 다만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여행을 피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CDC가 여행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한 것과 관련해 워싱턴 포스트 등 미 언론들은 백신을 맞은 성인들이 점점 늘어나는 가운데 나온 반가운 소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월렌스키 CDC 국장은 여행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과 관련해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에게 여행을 권고할지 아니면 권고하지 말지를 언급한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백신 접종 확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신규 확진자가 최근 늘고 있어 미 방역 당국도 다각적인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철영입니다. 독일 보건당국이 코로나19 백신 1차와 2차 접종 때 종류를 달리하는 교차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3차 유행이 본격화된 가운데 독일 각 지역에서는 야간에 통행을 금지하는 등 초강력 봉쇄 조치를 자체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베를린 김귀수 특파원입니다. 독일 예방접종위원회가 1차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은 60살 미만자에 대해 2차 접종은 다른 백신으로 받으라고 권고했습니다. 같은 백신으로 1, 2차 접종을 받는 게 원칙이지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차에 접종받은 60살 미만자는 1차 접종 12주 후 화이자나 모더나로 2차 접종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 같은 교차 접종을 공식 권고한 곳은 주요국 중 독일이 처음입니다. 아직 교차 접종의 안전성이나 효과에 대한 학술적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물 실험상으로는 1, 2차 접종 시 서로 다른 백신을 접종해도 똑같은 면역 반응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에선 교차 접종 임상시험을 진행 중인데 7월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에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혈전 발생 의심 사례가 31건이 발생했고 이 중 9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에 독일 정부는 지난달 30일 60살 이상에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아직 교차 접종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 한편 독일 각 지역들은 코로나19 확산세를 잡기 위해 야간 통행 금지 등 초강력 조치를 앞다퉈 도입하고 있습니다. 베를린시는 다른 가정의 야간 방문과 주간에 야외에서 2명 이상 모임을 금지했습니다. 함부르크시와 브란덴부르크주 등은 이번 주말부터 야간 통행 금지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방역당국이 2분기 백신 접종 계획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많은 사람에게 1차 접종이라도 시키겠다는 취지인데 세계 백신 수급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김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급 상황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국내 도입 물량도 공급 지연이 여기에다 최근 유행 규모가 커질 위험 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점, 정부가 2분기 접종 계획을 수정한 이유입니다. 먼저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 38만 4천여 명의 접종이 당초 6월에서 이달 16일로 앞당겨집니다. 장애인 시설과 노숙인 시설 입소자, 종사자 등도 다음 주 시작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도 한 달 앞당겨 다음 달부터, 추석 환자 등 만성질환자들도 2개월 빨라져 오는 23일부터 접종에 들어갑니다. 필수 인력 접종도 서두릅니다. 의료기관과 약국 종사자는 기존 6월에서 이달 23일로, 해외 출입국이 잦은 항공승무원은 이달 16일로 당겨졌습니다. 대입 일정을 앞둔 고3 학생과 교사도 교육부 요청에 따라 2분기에 접종이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 백신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씁니다. 먼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1차와 2차 사이 간격이 길어질수록 예방 효과가 높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접종 간격을 최대 12주까지 늘립니다. 여기서 남는 2차 접종 물량은 1차 접종에 투입됩니다. 여기에 이른바 쥐어짜내는 주사기로 불리는 최소 잔여량 주사기를 활용해 백신 한 병당 접종 대상자도 늘립니다. 화이자의 경우 기존 6명에서 7명까지,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기존 10명에서 11명 내지 12명까지도 가능합니다. 백신 폐기량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백신 소요량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유통과 배송을 관리하고, 현재까지 확정된 2분기 도입 물량은 770만여 명분, 화이자 약 315만, 아스트라제네카 455만여 명분입니다. 얀센과 노바백스, 모더나 백신 도입 일정도 제조사와 논의 중입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75세 이상 어르신들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접종센터에서는 100세가 넘은 어르신 부부가 함께 백신을 맞았는데요. 주요 보건의료단체장들도 공개 접종에 나서면서 국민들의 접종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올해 103세인 장재걸 할아버지가 백신 접종센터를 찾았습니다. 90세 할머니도 함께 나와 부부가 나란히 접종 대열에 참여했습니다.
의사를 만나 백신을 맞아도 되는 몸 상태인지 확인한 뒤 접종구역으로 옮겨 백신을 맞습니다. 외투 안에 반팔을 입은 덕분에 접종은 더 원활하게 진행됐습니다. 긴팔을 입으면 접종 부위를 드러내기 어렵기 때문에 반팔을 입으라는 권고를 따랐습니다. 장 할아버지는 서울 성동군의 최고령 접종자입니다. 맞고 보니까 아주 아무 이상이 없어요. 아주 좋습니다. 아주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걱정 별로 안 했어요. 그전엔 늘 맞아도 괜찮더라고요. 고령층 대상 접종인 만큼 안전 문제가 가장 큰 걱정입니다. 혹시 모를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서울대병원, 한양대병원 그리고 119와 협업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인 주요 보건의료단체장들도 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공개 접종했습니다. 병원협회와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간호협회 등 5개 단체장이 참여했습니다. 백신을 향한 불안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안심하고 백신을 맞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오늘 이렇게 맞았습니다. 한편 서울에서 76세 남성이 화이자 백신을 맞고 14시간이 지난 뒤 사망한 사례가 신고돼 방역당국이 사망과 접종 간의 인과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6년 전부터 신부전증을 앓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민수입니다. 지난 1월 시위대가 난입했던 미 연방의사당에서 이번엔 흉기난동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경찰관 1명이 순직하고 용의자도 총격으로 사망한 가운데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특파원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 2일 오후 워싱턴 DC 연방의사당 입구 검문소를 향해 승용차가 돌진했습니다. 운전자는 바리케이트를 들이받은 후 흉기를 소지한 채 차에서 내렸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정지 명령을 무시한 채 흉기를 휘두르는 등 공격적으로 행동했다고 밝혔습니다. The suspect did start lunging toward U.S. Capitol Police officers, at which time U.S. Capitol Police officers fired upon the suspect. 이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피습됐으며 이 가운데 1명이 순직했고 총상을 입었던 20대 용의자 역시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부터 보시는 것처럼 연방의사당은 출입이 전면 통제됐으며 주방위군이 추가 투입되는 등 경계가 한층 강화됐습니다. 수사당국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숨진 용의자의 신원과 함께 그동안 행적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수사당국은 다만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볼 때 테러 관련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We have a responsibility to investigate that, to get to the bottom of this, whether the attack was at law enforcement or whoever. We have a responsibility to get to the bottom of it, and we'll do that. Thank you. 미 연방의사당은 올해 1월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 난입 사태 직후부터 보안이 대폭 강화됐지만 약 보름 전부터 외곽 철책을 철거하고 주 방위군 일부가 철수하는 등 경계 태세를 완화해 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연결해 주말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주말에 봄꽃을 즐기려고 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전국적으로 비 예보가 있어 아쉽습니다. 이번 주말 고속도로는 지난주와 비슷한 수준의 흐름으로 많이 어렵지는 않겠고요. 오늘 외곽 쪽 오전 11시 때가 그나마 가장 불편하겠습니다. 경부선 부산 쪽은 기흥에서 안성 분기점, 천안과 옥산 분기점 사이 정체가 예상되는데 지금은 시구간 중심으로만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기상 여건으로 인한 불편도 많이 심하지가 않지만 그래도 기상정보 잘 확인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요즘 주변에서도 예쁜 봄꽃을 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주행 중엔 사고 위험이 있으니까요. 시선 뺏기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전방을 더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양재 부근은 괜찮지만 부산 쪽 반포 부근은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고 서양고속도로는 금천 일대 포함해 전 구간 괜찮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용인 부근은 강릉 쪽 교통량 많아집니다. 빗길에는 20에서 50% 감속하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와 전남 일부 지역, 인천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제주에는 시간당 10mm가 넘는 거센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비는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강한 남풍이 불어드는 제주도는 낮까지 비가 강하게 내리겠습니다.
앞으로 제주 산지에는 많은 비가 내릴 텐데요. 이 비는 내일 오전에 점차 그치기 시작해서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와 전남 일부 지역은 밤까지도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제주 산지에 100mm 이상, 중부와 경북 북부 지역에는 최고 80mm, 남부지방에도 최고 6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에는 눈으로 바뀌어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 내륙 지역은 대기가 무척 건조하기 때문에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구름이 이불 역할을 해주면서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높습니다. 서울이 17.4도, 대구와 광주 10도를 웃돌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이 17도, 광주 19도 예상되고 부산도 18도로 아침 기온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고 3에서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텐데요.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겠고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각 미국에서는 한국과 미국, 일본의 안보실장이 바이든 정부 들어서 첫 안보수장 3자 회의를 열고 북핵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자, 회담이 열리고 있는 미국 메릴랜드 애나폴리스로 갑니다. 김양순 특파원, 지금 회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기타무라 시게로 일본 국가안보국장, 이렇게 한미일 세 나라 안보수장들이 이곳 메릴랜드 애나폴리스 해군사관학교 안에서 회담을 진행했는데요. 방금 회담이 종료됐다는 소식 들어왔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일 오전 미일 회의를 시작으로 한미, 한일, 한미일 순으로 양자와 삼자를 오가며 안보회의가 계속됐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대북 정책 재검토안을 토대로 한 한미일 세 나라의 의견 조율이 핵심이었습니다. 바이든 미 행정부는 특히 출범 직후부터 북한 그리고 북핵 문제를 두고 정부의 전 부처가 협의해서 포괄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밝혀왔는데요. 이번 한미일 회담에서는 대북 협상이 이루어지는 과연 비핵화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비핵화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지 등을 폭넓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서 주변국들의 안보 우려에 대한 문제,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북한 현지 상황, 북한과 중국 간의 외교 관계 등도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네, 미국 측 고위 당국자는 이번 회담에서 반도체 문제 역시 의제에 포함됐다라고 전했습니다. 백악관이 오는 12일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과의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반도체 칩 품귀 상황을 두고 미국이 대중국 견제를 위해서 한국 측의 역할을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이곳에서는 한미일뿐 아니라 한미 또 한일 간 양자회담도 번갈아 가면서 열렸는데요. 대북 관계뿐 아니라 일본 군 위안부 또 강제징용 문제 등 한일 관계가 최근 경색되어 있었던 만큼 한국과 일본이 이를 둘러싸고 어떤 논의를 했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메릴랜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진행되는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의 열기가 생각보다 뜨겁습니다. 보통 보궐선거는 투표율이 낮기 마련인데 첫날 사전투표율이 2018년 지방선거 때보다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야가 모두 사전투표율이 높아야 유리하다고 동상이몽 중입니다만은 이렇게 높은 사전투표율은 과연 어느 정당에게 유리할까요? 신지혜 기자입니다. 사전투표 첫날인 어제 투표율은 9.14%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9.65%, 부산이 8.63%입니다. 지난해 총선보다는 낮지만 2018년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을 앞질렀습니다. 역대 보궐선거는 투표율이 낮은 편이었는데 이번 선거는 이례적입니다. 지난달 31일 실시된 방송 3사 여론조사를 보면 서울에선 진보층의 사전투표 의향이 47%로 비교적 높았습니다. 반면 중도와 보수는 선거 당일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과반이었습니다. 부산에서는 모든 지지층에서 당일 투표 의향이 더 높았는데 특히 보수층이 사전투표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어느 후보에게 유리할까요? 답은 개표 전까진 알 수 없답니다.
2030 세대가 적극적으로 사전투표에 참여해왔기에 높은 투표율은 민주당의 호재라고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2018년 지방선거 이후부터는 50대 이상 유권자의 투표율이 30대 이하를 앞질렀습니다. 최근 2030 세대에서 정권 심판 정서가 부각된 것 역시 변수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주 지지층인 40, 50대를, 국민의힘은 노년층과 청년층의 결집을 노리고 사전투표 독려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어제 투표했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오늘 사전투표에 참여합니다. 사전투표는 오늘 오후 6시에 마감됩니다. 현 추세대로라면 이번 선거 사전투표율은 2018년 지방선거 사전투표율과 유사한 수준인 20% 초반대를 기록할 거로 추정됩니다. KBS 뉴스 신재입니다. 최근 들어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58명, 2월 19일 이후 40여일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 수로 사흘째 500명대를 기록한 것입니다. 4차 유행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서병립 기자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약 473명, 500명대에 근접했습니다. 수도권뿐 아니라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4차 유행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코로나19가 4차 유행에 초입해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될 정도로 매우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병상 확보 등 의료 대응 여력은 아직 여유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병상의 여력은 아직까지 많이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환자 수의 어떤 발생과 관련되어서도 병상에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고. 전문가들은 4차 유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환자 규모는 이전에 비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확진자를 낮추지 못한 상태에서 4차 유행이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4차 유행이 3차 유행보다 더 증폭돼서 발생을 한다면 매일 2, 3천 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환자 대응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백신 접종입니다. 한쪽이 악화되면 다른 한쪽의 인력들이 이제 차출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어서 의료 체계에 상당히 이제 부담을 줄 수 있는 상황들이 되거든요. 때문에 한 발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3인 이상을 제한하는 방법들이 시행을 한다 그러면 상당히 영향을 좋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충분한 보상책을 동원하면서 일부 영업 시간을 다시 줄이는 것도 고민. 상향 조정을 할 때는 완만한 그런 상향 조정이 아니라 조금 그 단계를 건너뛰는 좀 과감한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역 당국은 전국적인 거리두기 상향 조치와 관련해 부산 등 일부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단계를 올린 만큼 좀 더 상황을 지켜본 뒤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유흥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자 정부가 핵심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위반 사실이 한 번만 적발돼도 경고 처분 없이 바로 영업 정지가 내려집니다. 구경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35명이 확진된 대전의 유흥주점입니다. 확진자 중 26명이 손님인데 출입자 명부가 없어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은 밤 10시를 넘겨 영업을 하다 걸렸는데 집합금지 기간 중에 또 몰래 문을 열었다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집단 감염이 발생한 시설과 업소에서 핵심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무관용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용 인원과 영업시간, 마스크 착용 등을 중복 위반하거나 이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하면 경고 없이 즉각 집합금지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9,700여 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는데 이 가운데 75%는 경고와 계도 조치에 그쳤습니다. 방역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경고 없이 영업을 열흘간 정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4월 16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적용할 예정입니다. 서울 강남구는 467개 유흥시설 종사자 전원에 대해 선제적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음성 판정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중단시켰습니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홀덤팜 같은 시설의 종사자와 업주, 접객원들은 모두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검체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서울의 확진자 발생이 40여일 만에 최다 수준을 기록했지만 한강공원은 벚꽃을 즐기려는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방역을 위해 음식 섭취를 자제해달라는 안내문에도 마스크를 벗은 모습을 찾기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음식 섭취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 먹고 나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5명 이상이 모여 있으면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남자 핸드볼 팀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문체부는 야구와 축구 등 새 시즌이 시작되는 프로스포츠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구경합니다. 구두약 초콜릿, 매직잉크 음료수 들어보셨나요? 화학 제품의 상표와 디자인을 입힌 편의점 이색 식품들로 최근 잇따라 출시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화학 제품과 모양이나 크기가 거의 똑같다 보니 어린이들이 화학 제품을 식품으로 착각해 섭취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편의점 과자 진열대에 바둑알이 그려진 초콜릿 상자가 눈에 띕니다. 포장을 열어보니 실제 바둑알과 모양이 똑같습니다. 재밌는 상품을 찾는 소비자층을 겨냥한 이색 상품인데 출시와 함께 안전사고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기한 음식 중에 하나다? 재미로 넘어갈 거는 같은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식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 것 같아서. 구두약 제조사와 협업해 출시한 구두약 초콜릿은 용기의 겉모양이 실제 구두약과 헷갈릴 정도로 비슷합니다. 매직잉크와 색깔까지 똑같은 음료수와 딱풀 모양의 사탕도 나왔습니다. 어린이 등이 실제 화학 제품을 이런 식품으로 착각해 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2015년부터 3년 동안 발생한 생활화학제품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는 모두 200건으로 이 가운데 먹거나 마시는 사고가 전체의 78% 정도로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화학제품의 고유 디자인을 식품 포장에 사용해도 현재로선 막을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어린이의 눈높이로 봤을 때 어린이가 헷갈릴 수 있게 뭔가를 콜라보를 하는 거는 막아야 되는 거죠. 어른의 눈높이하고도 다른 거죠. 최근에서야 생활화학제품과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나 표시는 식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그러나 법안 통과와 시행까지는 여러 절차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당분간 안전사고 위험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숙박업소에서 또래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말다툼이 폭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구급차가 출동합니다. 곧이어 순찰차도 나타납니다. 도착한 곳은 전북 전주의 한 숙박업소. 현장에는 20대 남성 3명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 한 명이 숨진 상태였습니다. 그냥 경찰차만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한 3대? 4대? 계속 돌았어요. 싸움이 터져 신고받았구나. 그런 거 같더라고요. 경찰은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남성 2명을 체포했습니다. 또 달아났던 다른 20대 남성도 붙잡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숨진 남성을 전날 오후 숙박업소에 데려갔습니다. 이후 말다툼이 폭행으로 이어졌고 남성이 숨지자 스스로 112와 119로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검거된 피의자 한 명이 발열 증세를 보여 사용하지 않는 파출소에 격리했지만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 3명을 폭행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숨진 남성을 부검해 사망 원인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경기도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경기도청 전 공무원 간부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투기 의혹 부동산에 대한 몰수전 보전 신청도 청구가 됐는데요. 포천시 공무원에 이어서 2번째입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 인근 한 마을. 길 옆으로 거의 다 쓰러져가는 폐가가 보입니다. 지난 2018년 10월경 당시 경기도청 투자진흥과 팀장이던 A씨의 아내가 대표인 업체가 사들인 땅과 건물들입니다. 할아버지가 부르는다고 왜 팔아요? 그들이 이게 팔아야 되는 거지. 지금 말로보다 6에 있나 내가 7만 원만 파는 살 지금 150만 원 달리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이야 뭐 내가 못 치는 겁니다. 경기도의 부패 방지법 위반 혐의 고발로 시작된 경찰 수사에서
해당 업체와 A씨 장모 명의 부동산은 모두 8필지, 매입가는 6억 3천만 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애초 알려진 4필지보다 더 늘어난 건데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과 함께 기소 전 몰수 보전도 신청했습니다. 지난달 29일 구속된 포천시 공무원에 이어 두 번째 사례입니다. 영장 신청 직후 경기 남부청과 수원지검은 첫 협의회를 열어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협력하고 수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한 라인을 구축을 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직접 수사를 포함한 여러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한편 경기 남부청은 하남 교산 신도시 관련 투기 의혹이 포착된 하남시 전 간부 공무원과 관련해서도 하남시청과 등기소동 3곳을 압수수색했고 서울대생이 수사 의뢰한 김윤식 전 시흥시장 사건도 배당받아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또 LH 직원 1명을 추가 입건해 전현직 직원이 21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참고인 조사를 계속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덕입니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에 연루된 이규원 검사를 기소했습니다. 검찰의 사건을 재이첩한 뒤에도 공소권은 공수처에 있다며 수사만 하고 사건을 다시 넘기라는 공수처의 요청을 거부한 것인데요. 공수처의 본격 출범을 앞두고 두 기관 간의 힘겨루기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재희 기자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금지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를 꾸민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 공수처법에 따라 이 검사 사건은 수원지검에서 공수처로 넘어갔지만 지난달 공수처가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수원지검에 사건을 재이첩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공소권은 여전히 공수처에 있다며 수사 뒤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사건을 다시 송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소권을 빼고 수사권만 넘기는 건 해괴망측하다고 비판했던 수원지검. 결국 지난 1일 이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을 전격 기소했습니다. 수원지검은 공수처 견해가 법률상 근거가 없어 대검찰청과 협의해 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진욱 공수처장은 기사를 보고 기소 사실을 알았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공소권을 둘러싼 공수처와 검찰 간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된 건데 갈등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공수처가 이번 사건처럼 판검사나 고위 경찰 공무원 사건을 검경에 이첩했을 경우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결정하도록 명문화한 사건 사무 규칙을 추진 중이기 때문입니다.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공소권 유보부 이첩 이런 것들이 그 현행 형사소송법에 존재하지 않는 절차고 공수처법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에요. 검찰이 자기들이 기소권까지도 행사하겠다. 이거는 법을 어기는 발상이죠. 자기들은 이미 검찰은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수사권도 없고 기소권도 없어요. 김진욱 공수처장은 관련 사항을 검경과 협의 중이며 외부에 알려진 사건 사무 규칙안 내용 일부는 부정확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수처 조사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공수처 출입을 할 때 공수처장의 관용차를 이용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인데 공수처가 이달 중순까지는 수사 진용을 갖출 것으로 보여서 이 지검장 사건이 첫 수사가 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김민철 기자입니다. 공수처에서 600m가량 떨어진 이면도로입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달 7일 이곳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의 관용차로 갈아타고 공수처에 들어갔습니다. 이어 1시간가량 김 처장 등과 면담을 겸한 기초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으로 수원지검 수사를 받다가 공수처로 사건이 이첩된 상태였습니다. 관용차 제공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공수처가 이 지검장의 출입 기록이 남지 않도록 특혜를 줬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 처장은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며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가 이 지검장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기초조사 뒤 여건 미비 등을 이유로 이 지검장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했지만 이 지검장이 계속 소환에 불응하면서 수사가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공수처가 어제 대통령이 추천할 부장검사 후보자를 확정하는 등 이달 중순까지는 수사 진용을 갖출 전망이어서
검찰이 그때까지 수사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이 지검장 사건을 다시 갖고 올 수도 있습니다. 이 지검장도 자신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23년 전 대구에서 여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이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하면서 미궁에 빠졌다가 뒤늦게 유력한 성폭행 피의자가 붙잡혔지만 공소시효 등으로 무죄가 확정됐었는데요. 법원은 당시 경찰의 초동 수사가 극히 부실했다며 유족들에 대해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1998년 10월 대학교 1학년생이던 정모 씨는 대구의 한 고속도로에서 트럭에 치여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근처에서 벗겨진 속옷이 발견돼 성폭행 피해가 의심됐지만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했습니다. 15년이 지난 뒤 성매매 혐의로 체포된 스리랑카인 A씨의 DNA가 정 씨 속옷에 남은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A씨의 성폭행 혐의 공소시효는 이미 지나버려 대신 공소시효가 남은 특수 강도강간 혐의로 기소됐는데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2017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에 정 씨의 유족들은 부실한 경찰 수사 탓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3년여간의 심리 끝에 당시 경찰의 초동 수사가 극히 부실했다고 보고 1억 3천만 원가량의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이 현장 조사와 증거 수집, 증거물 감정을 제때 했더라면 범인을 더 빨리 잡았을 거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또 유족들의 계속된 진정에도 성범죄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아 유족들이 긴 시간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까지 올 필요 없었거든요. 그 1년만 돼서도 끝났는 거예요. 우리가 자료를 갖다 줘야 될 거예요. 갖다 줘도 안 하니까. 국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A씨는 2017년 스리랑카로 추방된 뒤 이듬해 국제공조를 통해 현지에서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스리랑카 검찰은 강압행위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성폭행이 아닌 성추행 혐의를 적용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최경입니다. 대전의 한 어린이집에서 21개월 된 원아가 숨졌는데요. 경찰이 어린이집 CCTV를 살펴봤더니 원장이 아이를 재우면서 몸을 다리로 눌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원장은 다른 아이들에게도 비슷한 행동을 했는데 학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백상현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어린이집입니다. 지난달 30일 이곳에서 21개월 된 원아가 숨졌습니다. 낮잠 시간이 끝나갈 무렵인 오후 2시쯤 아이가 엎드린 채 숨을 안 쉰다며 원장이 119에 신고했지만 아이는 끝내 숨졌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CCTV를 확인한 결과 원장이 아이의 몸에 다리를 올려 억지로 누르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같은 날 원장이 다른 아이도 움직이지 못하게 누르는 모습과 지난달 초 다른 원생들을 재우면서 몸으로 압박하는 장면도 확인했습니다. 당시 어린이집에는 다른 교사들도 있었지만 이런 행동을 제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CTV상에 학대 행위가 보이고 그 학대 행위로 인해서 사망한 것으로 좀 강하게 의심이 가서 하지만 원장은 아이를 재우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하며 학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원장의 행동과 아이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규명할 계획입니다. 유가족은 아이의 사망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장례 절차를 미뤘습니다. 영안시에서 아이가 미안하지만 계속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매일 영안시 찾아가서 아이가 잘 있는지 볼 겁니다. 경찰은 추가 학대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원장에 대해 아동학대 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대구의 한 병원이 환자의 수술 기록 발급 요청을 4년 넘게 거부해왔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KBS가 취재를 시작하자 병원은 수술 기록이 없다고 실토했습니다. 엄연한 의료법 위반입니다. 박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년 전 대구의 한 병원에서 마취 수술을 받은 뒤 심한 두통과 미각 상실이라는 후유증을 앓게 된 A씨. 의료 사고가 의심돼 의료 기록 발급을 요청했는데 해당 병원은 일부 기록을 누락해 발급했고 수술 기록 발급은 끝내 거부했습니다. 기록 부족으로 A씨는 상급 병원에서 후유증 원인을 진단받지 못했고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했습니다. 원장이 하는 말이 의사협회에서 주지 말라 해서 못 준다. 내 개인 정보인데 불구하고 안 주니까 너무 답답하고 분했죠. 기록지가 있어야지 수술이 잘 진행됐는지 그걸 알 수가 있는데. 이후 A씨는 생업을 중단한 채 의료 소송에 매달려온 상황. 그런데 병원 측은 KBS의 취재가 시작되자 수술 기록이 없다는 사실을 4년 만에 실토했습니다. A씨의 기록이 병원 전산상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애초 수술 기록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기록을 분실한 건데 두 경우 모두 의료법 위반입니다. 병원 측은 그러나 수술 기록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을 거부했습니다. 환자가 기록 열람을 요구했을 때는 응하지 않을 때는 500만 원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이 너무 경미하다 보니까 기록을 주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됩니다. 한편 관할 보건소는 해당 병원의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최근 대전에서 7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공원으로 돌진해 사고를 냈는데요. 고령의 운전자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혼동했다고 합니다. 한솔 기자입니다. 검은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속도를 내더니 공원 정문으로 돌진합니다. 사고 충격으로 나무 기둥과 지붕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인 70대 남성 이모 씨와 손녀 그리고 보행자 등 3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원인은 운전 실수였습니다. 꽃구경 가기 위해서 운전해서 진행하던 중에 당황해서 본인 부주의로 브레이크 대신 엑셀을 밟아서 돌진을 하게 됐다고. 이처럼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전국에서 3만 3천여 건으로 4년 전 2만 3천여 건보다 44%가량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자치단체마다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합니다. 전국의 고령 운전자 수는 지난해 368만여 명으로 최근 3년 동안 해마다 30만 명 이상 늘었지만 이 가운데 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운전자 비율은 2%대에 그쳤습니다. 면허 자체 그 자체가 이동권을 갖다가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다 보니 그 외출 지원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반납을 유도하는 것은 그만큼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고령 운전자의 야간 운전 등을 제한하는 조건부 면허제는 오는 2024년쯤 도입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이번 주말에도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와 전남 일부 지역, 또 중부 일부 지역에도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점차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비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강한 남풍이 불어드는 제주도는 낮까지 시간당 20mm가 넘는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비는 내일 오전에 서쪽 지역부터 점차 그치기 시작해서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제주도와 전남 지역은 밤까지도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지에는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중부와 경북 북부 지역에도 최고 80mm, 남부지방에도 최고 60mm 정도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 지역에는 최고 7cm 정도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 내륙 지역은 대기가 무척 건조하니까요.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17.4도, 광주 18.1도, 부산 14.9도로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높게 출발했습니다. 한낮에는 비가 내리면서 어제보다 3도에서 6도가량 기온이 낮겠는데요. 서울 17도, 광주 19도, 대구와 포항은 20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거세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대체로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에서 한미일 세 나라의 안보 수장들이 모여서 북한 핵 문제와 중국 문제 대응 등을 논의했습니다. 중국에서도 오늘 북핵 문제 등 양국의 현안을 논의하게 될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열립니다.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이 3년 전 지방선거보다 높은 9.14%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은 내곡동 개발에 오세훈 후보가 관여한 문서가 발견됐다며 사퇴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의 서막을 알리는 선거가 될 것이라며 투표를 호소했습니다. 오늘 새벽 광주광역시 수안동에 있는 한 LPG 충전소에서 큰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인근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백신 접종자는 격리나 검사 없이 여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에서는 1, 2차 접종 때 백신을 다르게 맞는 교차 접종을 처음으로 권고했습니다. 오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에는 30에서 80mm, 제주 산지에는 최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한국과 미국, 일본의 안보실장들이 바이든 정부 들어서 첫 안보수장 3자 회의를 열고 북핵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미국 메릴랜드 애나폴리스로 갑니다. 김양순 특파원. 회의는 어떻게 마무리됐습니까? 네, 조금 전 회의담은 종료됐습니다.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기타무라 시게로 일본 국가안보국장 이렇게 한미일 세 나라의 안보수장들이 이곳 메릴랜드에서 회담을 가졌는데요. 안보수장들은 먼저 한미일 세 나라가 협력해서 북핵 문제 해결에 전념하겠다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동시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 등 결의사항의 완전한 이행에도 합의했습니다. 또 세 나라의 안보실장들은 남북 이산가족 만남의 지속과 함께 일본 측의 요구사항인 납북자 문제 해결의 중요성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이번 한미일 회담에서는 특히 대북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과연 비핵화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폭넓게 논의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측 고위 당국자는 이번 회담에서 또 반도체 문제 역시 의제에 포함한다라고 밝혔는데요. 백악관이 오는 12일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업계와의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최근 반도체 칩의 품귀 상황을 두고 미국이 대중국 견제를 위해서 한국 측의 역할을 요청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곳에서는 한미일 3자뿐 아니라 한미 또 한일 간 양자회담도 번갈아가며 열렸습니다. 대북 정책뿐 아니라 일본 군 위안부 또 강제징용 같은 문제로 한일 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만큼 한국과 일본이 이를 둘러싸고 어떤 논의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메릴랜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미국에서는 한미일 안보실장들이 북핵과 중국 문제 대응을 위한 정책 조율을 했고 지구 맞은편 중국에서는 오늘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열립니다. 한중 양국의 현안들은 물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비롯해서 다양한 의제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베이징 조성원 특파원입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오늘 낮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지 중국에서 왕이 외교부 장과 만납니다. 회담 지역은 푸젠성 샤먼, 타이완의 진먼다오와 불과 4km 떨어진 곳입니다. 정 장관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강조한 뒤 폭넓은 의제를 다루겠다고 말했습니다. 양국 관계 제일 중요하고 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그것도 중요하고 또 주변 정세 또 글로벌 차원에서의 협력 방안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북핵 문제는 물론 북한과의 대화 촉진 방안도 함께 협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한중 수교 30주년과 올해와 내년 한중 문화교류의 해에 따른 협력 확대 방안도 다룰 전망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진핑 주석의 방한, 한한령 해제와 관련해 진전을 거둘지 주목됩니다. 경제 협력과 미세먼지 저감, 코로나19 대응 등도 예상 가능한 의제입니다. 中方愿同韩方共同努力，通过此访落实好两国元首的重要共识，增进战略沟通，深化务实合作，推动中韩战略合作伙伴关系不断的向前发展。 중국 왕이 부장은 이번 한중 회담 직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아세안 4나라와 같은 푸젠성의 난핑에서 회담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최근 열흘 남짓 동안 중동 순방을 포함해 한국 등 11개 나라 외교장관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호 세력을 넓히고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중국의 광폭 외교로 해석됩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 어제와 오늘 이렇게 이틀 동안 진행이 되는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의 열기가 생각보다 뜨겁습니다. 보통 보궐선거는 투표율이 낮기 마련인데 첫날 사전투표율이 2018년도 지방선거 때보다도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여야가 모두 사전투표율이 높아야 유리하다고 동상이몽 중인데요. 이렇게 높은 사전투표율은 과연 어느 정당에게 유리할까요? 신지혜 기자입니다. 사전투표 첫날인 어제 투표율은 9.14%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9.65%, 부산이 8.63%입니다. 지난해 총선보다는 낮지만 2018년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을 앞질렀습니다. 역대 보궐선거는 투표율이 낮은 편이었는데 이번 선거는 이례적입니다. 지난달 31일 실시된 방송 3사 여론조사를 보면 서울에선 진보층의 사전투표 의향이 47%로 비교적 높았습니다. 반면 중도와 보수는 선거 당일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과반이었습니다. 부산에서는 모든 지지층에서 당일 투표 의향이 더 높았는데 특히 보수층이 사전투표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어느 후보에게 유리할까요? 답은 개표 전까진 알 수 없답니다. 2030 세대가 적극적으로 사전투표에 참여해왔기에 높은 투표율은 민주당의 호재라고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2018년 지방선거 이후부터는 50대 이상 유권자의 투표율이 30대 이하를 앞질렀습니다. 최근 2030 세대에서 정권 심판 정서가 부각되는 것 역시 변수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주 지지층인 40, 50대를, 국민의힘은 노년층과 청년층의 결집을 노리고 사전투표 독려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어제 투표했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오늘 사전투표에 참여합니다. 사전투표는 오늘 오후 6시에 마감됩니다. 현 추세대로라면 이번 선거 사전투표율은 2018년 지방선거 사전투표율과 유사한 수준인 20% 초반대를 기록할 거로 추정됩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서울 내곡동 땅 측량에 입회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추가 증언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오 후보가 내곡지구 개발에 관여한 문서가 추가로 발견됐다며 후보 사퇴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내곡동 땅 측량 당일 오세훈 후보가 일행과 근처에서 점심을 먹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당시 식당 주인과 아들의 기억입니다. 선글라스를 껴셨을 거예요. 저희 가게에 소나무가 있거든요. 그 밑에서 좀 한참 서 계시다가 아마 들어가신 걸로 신발을 로퍼, 페라가모 아마 비슷한. 민주당은 오 후보가 내곡지구 개발에 관여한 증거라며 서울시 내부 문서를 추가 공개했습니다. 2009년 4월 24일 당시 오세훈 시장이 전자결제한 거로 돼 있습니다. 12개 후보지를 보금자리 주택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는데 당시 추진 중이던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임대주택 사업이 내곡지구라고 주장합니다. 그동안 보고받지 못했다는 오세훈 후보와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김효수 국장의 해명은 명백한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은 오 후보가 거짓말과 말바꾸기로 유권자들을 속이고 있다며 후보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후보직을 사퇴할 정도의 대단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교묘한 말장난만 하는 후보가 서울시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박영선 후보는 오늘은 청년층 표심 잡기에 집중했습니다. 19세부터 24세 이하 청년에게 매월 5기가를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바우처를 지급하겠습니다. 박 후보는 또 서울 청년 패스를 도입해 교통비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KBS 뉴스 송명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7일이 정권 교체의 서막을 알리는 선거가 될 것이라면서 정부 여당을 투표로 심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사전투표를 하루 미룬 채 지지세가 약한 서부권 유세에 집중했습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거듭 정권 심판론으로 맞섰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선거가 정권 교체의 서막을 알리는 선거라면서 정권 심판을 위해 투표에 나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생계활동 등으로 평일 본투표가 어렵다면 사전투표를 해달라면서 최근 지지세가 높아진 젊은 층을 겨냥했습니다. 꼭 투표하셔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폭주를 막아주십시오. 현명한 우리 국민은 스스로 이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민주당이
연일 부동산 정책 사과에 나선 데 대해선 면피성 사과라며 선거가 지나면 본색을 드러낼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전투표를 오늘로 미룬 오세훈 후보는 취약 지역인 서부권 표심 잡기에 주력했습니다. 180석 거대 여당이 임대차 3법을 밀어붙여 전 월세값이 폭등했다며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로 삶의 질을 바꿔놓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무슨 억하심정이 있다고 본인 집 낡은 집 허물고 새로 짓겠다는데 못 짓게 합니까? 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청년 교통비 할인 공약에 대해서는 속보이는 행위라고 비난했고 재임 시절 추진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처럼 서울을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세계인이 와보고 싶고 방문하고 싶고 그리고 와서 살고 싶은 그러한 대한민국 서울. 내곡동 땅 의혹과 관련해 측량 당시 오 후보가 현장에 있었다는 추가 증언들이 나온 데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만 답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4.7 보궐선거, 거대 양당의 두 후보가 주목을 많이 받고 있지만 서울에서는 새로운 정치 한번 해보겠다며 나온 10명의 후보들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대표 공약을 딱 한 가지 골라달라고 했는데요. 아직 누굴 선택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분들 살펴보시면 어떨까요? 이중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폐업한 상점가를 찾은 민생당 이수봉 후보는 대표 공약으로 소상공인 지원책을 내세웠습니다. 자영업자가 잘 살아야 서울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월 150만 원씩 코로나 종식 때까지 지원하는 것.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도 코로나로 힘든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제시했고 쓰고 남은 세금들을 재난 기본소득으로 30만 원씩 나누는 공약들 제안드리고 있고요.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의 대표 공약도 현금 지원입니다. 예산 70% 줄여서 결혼수당, 출산수당, 연애수당, 결혼 안 한 사람은 매월 20만 원씩을 줍니다. 진보당 송명숙 후보는 주거안정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무주택자들에게 이 양도 증여 매매가 불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집사용권 정책을. 자전거 유세에 나선 미래당 오태양 후보, 성소수자를 위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소수자청을 신설하겠습니다.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들의 이 복지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여성 안전을 가장 중요한 화두로 꼽는 후보는 여성의당 김진아 후보입니다. SOS 통합 콜센터를 운영할 생각입니다. 여성 대상 모든 폭력을 그것을 통해서 신고를 하고 전 지구가 직면한 기후 위기에 공약 초점을 맞춘 무소속 신지혜 후보도 있습니다. 마주하지 않았었던 문제들을 겪고 있습니다. 탄소 한계선을 만들어서 전 정책의 기준선을 만들고. 신자유민주연합 배영규 후보와 무소속 정동희 후보는 세금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1년 안에 임대사업 특혜를 정상화시키면 13% 세금 감면 등의 경제 처방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무소속 이도엽 후보도 출마했습니다. 이들 모두 거대 정당 중심의 기득권 정치가 아닌 새 가치를 대변할 정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이틀째이자 마지막 날인 오늘 누적 투표율이 오전 7시 현재 9.47%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오전 6시부터 재개된 전국 사전투표율은 9.47%로 모두 115만 1,427명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0%, 부산이 8.91%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추세대로라면 이번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율은 역대 재보궐선거 최고치인 2014년 12구 재보궐선거의 19.4%를 넘어서 20%대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광주광역시의 한 LPG 충전소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주변 공장의 유리창이 깨질 정도였는데요.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손준수 기자입니다. LPG 충전소의 저장 탱크에서 불길이 활활 타오릅니다. 소방관들이 거리를 두고 물을 뿌려보지만 불은 쉽사리 잡히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 1시 25분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안동의 한 LPG 충전소에서 폭발과 동시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폭발 충격으로 인근 공장 유리창이 깨지고 폭발음은 주변 아파트에까지 들릴 만큼 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반 폭발음은 아니고 이제 군대에서 대포 소리 나는 저희 건물도 흔들리고 옆에 저 전원주택 사신 분 건물도 흔들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력이 모두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곧바로 발령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또 인근 장례식장 이용객 등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습니다. 추가 폭발 우려로 거리를 두고 불을 끌 수밖에 없어 진화 작업이 쉽지 않았던 상황. 불이 날 당시 LPG 충전소 관계자들이 모두 퇴근한 상태여서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연소가 되기 전에 농도 범위 안에 들어가야지만이 폭발을 하는 그런 유험물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연소 중이기 때문에 폭발의 위험성은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LPG 충전소 관계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지키는 한 여행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행 전 코로나19 검사나 여행 후 격리를 할 필요도 없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현재 코로나19 환자가 줄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한 듯 여행을 하라는 권고는 아니라고 조심스럽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워싱턴 금철영 특파원입니다. 그동안 여행하지 말라고 권고해왔던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백신을 다 맞은 사람은 여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CDC는 최신 여행 지침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을 지키는 한 여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접종 완료자라도 낮은 수준의 위험은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란 백신 마지막 접종분을 맞은 지 2주일이 지난 사람을 의미합니다. 해외여행의 경우 여행을 가고자 하는 해당 국가에서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요구하지 않는 한 출국 전 코로나19 검사나 귀국 후 격리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미국으로 돌아올 때 국제선 탑승 전 코로나19 검사로 음성 결과를 확인해야 하고 귀국 뒤 3일에서 5일 사이에 다시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CDC는 다만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여행을 피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CDC가 여행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한 것과 관련해 워싱턴 포스트 등 미 언론들은 백신을 맞은 성인들이 점점 늘어나는 가운데 나온 반가운 소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월렌스키 CDC 국장은 여행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과 관련해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에게 여행을 권고할지 아니면 권고하지 말지를 언급한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백신 접종 확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신규 확진자가 최근 늘고 있어 미 방역 당국도 다각적인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독일의 보건당국이 코로나19 백신 1차와 2차 접종 때 종류를 달리하는 교차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3차 유행이 본격화된 가운데 독일 각 지역에서는 야간 통행 금지 등 초강력 봉쇄 조치를 자체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베를린 김귀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독일 예방접종위원회가 1차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은 60살 미만자에 대해 2차 접종은 다른 백신으로 받으라고 권고했습니다. 같은 백신으로 1, 2차 접종을 받는 게 원칙이지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차에 접종받은 60살 미만자는 1차 접종 12주 후 화이자나 모더나로 2차 접종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 같은 교차 접종을 공식 권고한 곳은 주요국 중 독일이 처음입니다. 아직 교차 접종의 안전성이나 효과에 대한 학술적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물 실험상으로는 1, 2차 접종 시 서로 다른 백신을 접종해도 똑같은 면역 반응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에선 교차 접종 임상시험을 진행 중인데 7월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에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혈전 발생 의심 사례가 31건이 발생했고 이 중 9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에 독일 정부는 지난달 30일 60살 이상에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아직 교차 접종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 한편 독일 각 지역들은 코로나19 확산세를 잡기 위해 야간 통행 금지 등 초강력 조치를 앞다퉈 도입하고 있습니다. 베를린시는 다른 가정의 야간 방문과 주간에 야외에서 2명 이상 모임을 금지했습니다.
함부르크시와 브란덴부르크주 등은 이번 주말부터 야간 통행 금지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58명을 기록해 사흘 연속 500명대였습니다. 백신 수급이 불안정하다는 우려 속에 방역당국이 접종 간격을 조절해 1차 접종 대상자를 최대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지숙 기자,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500명대를 기록하면서 4차 유행 우려도 나왔다고요? 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58명입니다. 이 가운데 국내 발생은 533명, 해외 유입 사례는 2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01명이고 사망자는 2명 늘어 지금까지 누적 사망자는 1,737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감염이 늘고 있다면서 4차 유행의 초입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 부활절과 한식을 맞아 외출과 이동이 늘 걸로 예상되는데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근 집단 감염 사례와 관련해서는 유증상자의 진단 검사가 늦어져 감염이 확산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적극적인 검사를 부탁했습니다. 네, 유흥시설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데 현장 점검이 강화되죠. 네, 방역당국은 유흥시설의 특성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이 지켜지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종업원들이 여러 업소로 옮겨 다니고 이용자들은 방문 사실을 숨기는 경향이 있어 역학조사에도 어려움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 29일 경찰청과 각 시도가 유흥시설 특별 점검을 했다면서 앞으로도 강도 높게 현장 점검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에서도 강남구 소재 주점 종사자 1명이 추가 확진돼 관련 확진자가 모두 14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울시는 역학조사 결과 일부 직원이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걸로 확인됐고 확진자들이 휴게실 등을 함께 이용해 감염이 퍼졌다고 밝혔습니다. 강남구 유흥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집단 감염이 발생한 유흥시설 3곳에 대해서는 2주간 집합금지와 과태료 부과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적극적으로 적용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방역당국은 자치단체와 행정기관이 무관용 원칙을 적극 적용하도록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주가 이용 인원과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핵심 방역수칙을 어기면 경고 없이 즉각 열흘간 영업정지가 가능해집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와 고발 조치 외에도 재난지원금, 생활지원비, 손실보상금을 지원하지 않도록 지침과 고시 등을 개정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또 자치단체 7곳과 건강보험공단에서 모두 14건의 구상권 청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백신 소식도 궁금한데요. 1차 접종 대상자를 늘리겠다고 발표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방역당국이 현재 도입된 백신의 접종 간격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1차 접종 대상자를 최대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식약처가 4주에서 12주 간격을 전제로 품목 허가를 했는데 방역당국이 8주에서 12주 범위 안에서 접종 간격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방역당국은 또 당초 6월로 예정됐던 노인, 돌봄 종사자 38만 4천 명의 백신 접종을 이번 달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 1, 2학년 교사와 돌봄 인력 49만여 명은 다음 달에 접종이 시작됩니다. 만성 신장질환자는 이번 달, 만성 중증 호흡기 질환자는 다음 달로 접종 시기를 앞당겼습니다. 의원급 의료기관, 치과, 한방병의원, 약국에서 일하는 보건의료인도 이번 달 중순부터 접종합니다. 백신 접종자는 현재까지 91만 명으로 집계됐고 1분기 접종자 86만 명의 백신 효과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94.1%, 화이자 백신이 100%로 조사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다만 화이자 백신은 분석 대상이 적었고 효과에 대한 장기 관찰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지난 1월 시위대가 난입했던 미 연방의사당에서 이번엔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경찰관 1명이 순직하고 용의자도 총격으로 사망한 가운데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특파원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 2일 오후 워싱턴 DC 연방의사당 입구 검문소를 향해 승용차가 돌진했습니다. 운전자는 바리케이트를 들이받은 후 흉기를 소지한 채 차에서 내렸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정지 명령을 무시한 채 흉기를 휘두르는 등 공격적으로 행동했다고 밝혔습니다.
The suspect did start lunging toward U.S. Capitol Police officers, at which time U.S. Capitol Police officers fired upon the suspect. 이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피습됐으며 이 가운데 1명이 순직했고 총상을 입었던 20대 용의자 역시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부터 보시는 것처럼 연방의사당은 출입이 전면 통제됐으며 주방위군이 추가 투입되는 등 경계가 한층 강화됐습니다. 수사당국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숨진 용의자의 신원과 함께 그동안 행적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수사당국은 다만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볼 때 테러 관련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We have a responsibility to investigate that, to get to the bottom of this, whether the attack was at law enforcement or whoever. We have a responsibility to get to the bottom of it, and we'll do that. Thank you. 미 연방의사당은 올해 1월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 난입 사태 직후부터 보안이 대폭 강화됐지만 약 보름 전부터 외곽 철책을 철거하고 주 방위군 일부가 철수하는 등 경계 태세를 완화해 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공수처 조사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공수처 출입 때 공수처장의 관용차를 이용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건데요. 공수처가 이달 중순까지는 수사 진영을 갖출 것으로 보여 이 지검장 사건이 첫 수사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수처에서 600m가량 떨어진 이면도로입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달 7일 이곳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의 관용차로 갈아타고 공수처에 들어갔습니다. 이어 1시간가량 김 처장 등과 면담을 겸한 기초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으로 수원지검 수사를 받다가 공수처로 사건이 이첩된 상태였습니다. 관용차 제공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공수처가 이 지검장의 출입 기록이 남지 않도록 특혜를 줬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 처장은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며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가 이 지검장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기초조사 뒤 여건 미비 등을 이유로 이 지검장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했지만 이 지검장이 계속 소환에 불응하면서 수사가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공수처가 어제 대통령이 추천할 부장검사 후보자를 확정하는 등 이달 중순까지는 수사 진영을 갖출 전망이어서 검찰이 그때까지 수사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이 지검장 사건을 다시 갖고 올 수도 있습니다. 이 지검장도 자신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타이완에서는 연휴 첫날인 어제 역대 최악의 열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터널을 통과하던 열차가 탈선해 터널 벽을 들이받으면서 지금까지 50여 명이 숨졌습니다. 베이징에서 이랑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터널 속에 멈춰선 열차가 절반으로 갈라진 채 휘어졌습니다. 터널과 충돌한 열차칸은 문 전체가 꺾였습니다. 간신히 빠져나온 승객들은 아슬아슬 터널을 빠져나오거나 지붕 위에 올라 대피를 시도합니다. 어제 오전 9시 반쯤 타이완 북부 신베이시 수린에서 타이둥으로 향하던 열차가 화롄 동부의 터널을 빠져나오려는 순간 공사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터널 밖에 비탈길에 세워져 있던 공사 차량이 미끄러져 내려와 열차와 부딪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泰晤格号当场撞上，而后头的车厢擦撞到隧道壁，严重变形，更导致2、3节车厢出轨。 특히 어제부터 연휴가 시작되면서 승객은 당초 좌석 350명보다 크게 늘어난 상태였습니다. 타이완 경찰은 지금까지 최소 50여 명이 숨졌고 100명 이상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수백여 명이 아직도 기차 안에 갇혀 있지만 열차가 심하게 부서져 구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기차 전원이 끊기고 산소와 물까지 부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우리 국민 피해는 없습니다. 이번 사고가 인재로 추정되는 가운데 타이완은 1961년 48명이 숨졌던 열차 참사 이후 역대 최악의 열차 사고로 충격에 빠졌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이랑입니다.
이번 주말에도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지금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제주도와 전남 일부 지역에는 꽤 강한 비가 내리고 있고요. 중부 일부 지방에도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남풍의 영향을 받는 제주도는 낮까지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오전에 서쪽 지역부터 점차 그치기 시작해서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제주도와 전남 일부 지역은 밤까지도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제주 산지에는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중부와 경북 북부 지역에는 최고 80mm, 남부지방에도 최고 60mm 정도의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에는 최고 7cm 정도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 내륙 지역은 대기가 무척 건조하기 때문에 불씨 관리 잘해주셔야겠고요.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보다 조금 높습니다. 서울이 17.3도, 대구 11.9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에는 비가 내리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낮겠습니다. 서울 17도, 광주 19도, 부산 18도 예상됩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대전에서 7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공원으로 돌진해서 사고를 냈습니다. 고령의 운전자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혼동했다고 합니다. 한솔 기자입니다. 검은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속도를 내더니 공원 정문으로 돌진합니다. 사고 충격으로 나무 기둥과 지붕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인 70대 남성 이모 씨와 손녀, 그리고 보행자 등 3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원인은 운전 실수였습니다. 꽃 구경 가기 위해서 운전해서 진행하던 중에 상황에서 본인 부주의로 브레이크 대신 엑셀을 밟아서 돌진을 하게 됐다고. 이처럼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전국에서 3만 3천여 건으로 4년 전 2만 3천여 건보다 44%가량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자치단체마다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합니다. 전국의 고령 운전자 수는 지난해 368만여 명으로 최근 3년 동안 해마다 30만 명 이상 늘었지만 이 가운데 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운전자 비율은 2%대에 그쳤습니다. 면허 자체가 이동권을 갖다가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다 보니 그 외출 지원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반납을 유도하는 것은 그만큼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고령 운전자의 야간 운전 등을 제한하는 조건부 면허제는 오는 2024년쯤 도입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대구의 한 병원이 환자의 수술 기록 발급 요청을 4년 넘도록 거부해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KBS가 취재를 시작하자 병원은 수술 기록이 없다고 실토했습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4년 전 대구의 한 병원에서 마취 수술을 받은 뒤 심한 두통과 미각 상실이라는 후유증을 앓게 된 A씨. 의료 사고가 의심돼 의료 기록 발급을 요청했는데 해당 병원은 일부 기록을 누락해 발급했고 수술 기록 발급은 끝내 거부했습니다. 기록 부족으로 A씨는 상급 병원에서 후유증 원인을 진단받지 못했고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했습니다. 원장이 하는 말이 의사협회에서 주지 말라 해서 못 준다. 내 개인 정보인데 불구하고 안 주니까 너무 답답하고 화냈죠. 기록지가 있어야지 수술이 잘 진행됐는지 그걸 알 수가 있는데. 이후 A씨는 생업을 중단한 채 의료 소송에 매달려온 상황. 그런데 병원 측은 KBS의 취재가 시작되자 수술 기록이 없다는 사실을 4년 만에 실토했습니다. A씨의 기록이 병원 전산상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애초 수술 기록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기록을 분실한 건데 두 경우 모두 의료법 위반입니다. 병원 측은 그러나 수술 기록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을 거부했습니다. 환자가 기록 열람을 요구했을 때는 응하지 않을 때는 500만 원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이 너무 경미하다 보니까 기록을 주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됩니다. 한편 관할 보건소는 해당 병원의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생태계 교란 생물인 미국 가재가 충북에서 첫 확인돼 환경당국의 비상에 걸렸습니다. 누군가 관상용으로 기르다 방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근처 하천으로 확산됐을 가능성이 높아 대대적인 조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보도에 송국회 기자입니다.
야간 물 웅덩이 속 나뭇잎 더미를 끌어올리자 갑각류 한 마리가 나옵니다. 뜰채로 물속을 훑으니 이번엔 빨간색의 큰 형체가 하나둘 발견됩니다. 2019년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된 미국 가재입니다. 청주의 한 도심공원 웅덩이에 있다는 시민 제보로 환경당국과 환경단체가 주변을 확인해 14마리를 포획했습니다. 발견된 제일 큰 성체가 처음에 방사가 된 개체인지 아니면 그 개체들은 죽고 그 이후에 또 번식이 된 개체인지는 조금 더 명확히. 크기는 최대 15cm로 토종 가재의 2배입니다. 금강유역 환경청은 관상용으로 기르던 것을 누군가 방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새끼 미국 가재도 발견돼 자연 번식까지 진행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8년 전남 영산강 일대에 수천 마리의 서식 확인이 보고된 이후 다른 지역에서는 처음입니다. 잡식성인 미국 가재는 하천 생물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거나 토종 가재에 바이러스까지 옮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확산이 우려되는 산남천 등 하류 수계를 중심으로 14개 지점에 통발을 설치해서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환경당국은 미국 가재가 인근 하천으로 흘러들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발견 지점부터 15km 일대의 하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송국혜입니다. 지인 차량을 막았다며 자신이 사는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중국인 입주민에 대해 법원이 1심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폭행을 당한 경비원은 아직 해당 아파트에 근무 중인데 가해자와 다시 마주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윤나경 기자입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아파트 주차장 입구로 들어섭니다. 차단봉이 열리지 않자 입주민 A씨가 경비실로 다가가 욕설을 퍼붓고 의자를 던지고 발길질을 하며 30분이 넘도록 경비원 2명을 폭행합니다. 맞는 순간 숨 모시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서 안에서 무슨 혹시나 신기 같은 거라도 들고 올까 봐 공포죠, 공포.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입주민 A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2년간 보호 관찰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도 했고 주민 갑질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2015년에도 폭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만큼 재범의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가장 중시하게 본 것 같고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이러한 부분은 사회와 국가적인 질서의 문제고 법원에서 조금 더 엄하게 다루어져야 된다. 피해자들은 합의는 해줬지만 폭행 사건의 트라우마가 남은 상태에서 다시 마주쳐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나 상당한 폭력을 행사했고 다른 주민들도 공포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윤나경입니다. 전 세계의 완성차 업체들이 차량용 반도체를 구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차 울산 1공장도 결국 일주일 동안 공장을 세우기로 했는데요. 부품 공급 차질이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워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현대차 울산 1공장이 7일부터 14일까지 일시 휴업에 들어갑니다. 울산 1공장에서는 코나와 아이오닉 5 등을 생산하는데 카메라 반도체와 파워트레인 모듈 등을 제때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코나와 아이오닉 5 각각 최소 6,000대의 생산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뿐만 아니라 폭스바겐이나 도요타 등 세계 주요 완성체 업체들도 거의 대부분 생산량을 줄이거나 임시 휴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 1분기에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한 130만 대 생산 차질을 빚었고요. 그 상황이 아마 올 연말까지 지속되지 않을까. 주요 차량용 반도체 생산업체들이 최근 정전과 화재 등으로 공급량을 늘리지 못한 반면 전기차 판매 호조 등으로 차량용 반도체 수요는 폭증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이 메모리 반도체 생산에 주력하고 있어서 차량용 반도체의 9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의 산업 구조가 이제 전 세계의 수출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우리 내에서도 어느 정도의 어떤 공급 체인망을 확보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현대차는 지난해에도 코로나19로 해외 협력업체의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서 와이어링, 하네스 등 부품을 공급받지 못해 휴업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주력 산업의 안정적인 부품 공급망 확보를 위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지역 산업과 연계해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산업 생태계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의 한 공사 현장. 특수 장비를 착용하자 지하 시설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사람의 손과 눈이 닿지 않는 가스와 통신, 수도, 관로 등의 다양한 지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설비들을 사전에 프로그램화한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한 겁니다. 매번 땅을 파지 않아도 돼 공사와 시설 관리가 수월해지고 사고 예방과 비용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작업자들도 도면을 예측하고 보는 것보다 시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깊이라든지 공사를 할 때 안전사고에도 예방이 많이 되고. 전통 뿌리 산업인 안경 시장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런 증강현실 기술로 직접 안경을 쓰지 않고도 자신에게 맞는 안경을 고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앞당긴 비대면 흐름에 탑승해 판로 개척에도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상 피팅 기술을 적용해가지고 해외 바이어와 직접 그날에 가지 않고도 계속 미팅을 해서 수주를 해오고 있습니다. 가상 증강현실 기술은 의료와 교육, 관광, 문화 등 산업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전통 산업들이 부족했던 그런 판로 개척들을 이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비즈니스 기회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상 증강현실이 새로운 미래 먹거리 발굴과 함께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정임입니다.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연결해 토요일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멀리 가지 않아도 예쁘게 펴있는 꽃들을 쉽게 볼 수 있죠. 운전할 때에도 곳곳에서 이렇게 꽃들이 시선을 유혹하는데요. 여기에 넘어가면 내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주행 중에는 전방과 주변 차들에게 더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비 예보가 내려져 있죠. 지금 호남권을 중심으로 고속도로 곳곳 노면이 젖어 있는 상황인데요. 타이어와 와이퍼 등 차량 점검도 꼼꼼히 신경 쓰고 나오셔야겠고요. 주행 중에 안전에도 계속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서해대교 부근에서 조금씩 교통량이 증가하는데 오늘 주요 고속도로 외곽 쪽은 오전 11시 대가 가장 불편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부선 신갈분기점 부산 쪽 교통량 많아지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은 이제 용인 부근 정체가 3km 구간입니다. 아직 강원권 지나기는 양방향 괜찮습니다. 빗길에는 20에서 50% 감속하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코로나19 1일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은 물론 비수도권에서도 집단 감염이 속출하는 등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부산과 전주는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시켜 확산세 차단에 들어갔습니다. 급기야 정세균 국무총리가 4차 유행의 초입이 아닌지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경고 메시지까지 내놨습니다. 전국적 재확산 우려가 그만큼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집단 발병이 없는 대신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인 중소규모 감염이 이어져 걱정스럽습니다. 가족과 지인 간의 모임이나 직장, 학교, 유흥시설 등 다양한 일상 공간에서 감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과 달리 병상 여력은 안정적이라고는 하지만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확산세가 더 커지면 의료진의 부담도 훨씬 커집니다. 확진자 치료와 백신 접종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 상황은 더 급박합니다. 프랑스는 3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전국을 봉쇄합니다. 이탈리아는 병상이 모자라 병원 비상계단에서 치료를 받는 상황입니다.
독일에서도 변이 바이러스가 주도하는 3차 확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터키와 브라질, 파키스탄 등은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인도는 6개월 만에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7만 명을 넘었습니다. 확진자가 감소하던 미국도 한 달 만에 다시 1일 6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백신의 효력을 무색하게 하는 현상입니다. 예외적인 나라도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빨리 진행되고 있는 영국과 이스라엘은 낙관할 상황은 아니지만 확진자가 줄며 경제사회 활동을 서서히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응 방향은 분명합니다. 우선 빠른 시일 내 백신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특히 백신을 생산하는 세계 각국이 수출 중단 등 자국 우선주의 전략을 노골화하는 상황에서 차질 없는 백신 확보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됐습니다. 그때까지 지금처럼 국민 각자 철저한 방역으로 감염 확산을 막는 일 또한 중요합니다. 내일부터 부활절과 청명, 한식이 이어집니다. 성묘객과 나들이객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가 절실합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오늘과 내일 전국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나가실 때 우산 챙기셔야겠는데요.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점차 유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와 전남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10mm가 넘는 거센 비가 내리고 있고요. 중부지방 곳곳에도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는 빠르게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 수증기를 많이 머금고 있는 남풍이 불어들면서 제주도와 또 남해안 일부 지역에는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앞으로 제주 산지에는 많은 비가 내릴 텐데요. 이 비는 내일 오전에 서쪽 지역부터 점차 그치기 시작해서 내일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와 전남 지역은 내일 밤까지도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제주 산지에는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일부 강원 산지에는 최고 7cm 정도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 지역에도 최고 80mm, 남부지방에도 20에서 최고 60mm 정도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 내륙 지역은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을 비롯해 동쪽 일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제주 일부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영남 해안 지역으로도 강풍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구름이 많이 끼면서 이불 역할을 해주어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높습니다. 서울이 17.3도, 전주는 18.3도까지 올라와 있고요. 청주도 17.2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17도로 아침보다 기온이 조금 더 떨어지겠고요. 대전 17도, 대구 20도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토요일 아침 KBS 뉴스광장 마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